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네. 가지고 있죠. 이분이 선거할 때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그린 스캠이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그거 관련해 갖고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기차의 부정적인 정책을 갖다가 내놓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투자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전기차 하드웨어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럼 중국 전기차 업체를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보면 테슬라를 갖다가 보고 뭐 이런 거는 하드웨어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전기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라면은 결국은 자율주행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있을 거고 그 수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과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투자에 대한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아침 나오실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또 전략가로 네. 그리고 또 밥보다 투자 하나에서는 네. 되게 푸근한 삼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도우나 침 따라하기. 밥투에서는 도우나의 역할로 빙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새 3프로에서 가장 또 열일하시는 분이 우리 김도원 부장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하루에 네. 하나 우리 부장님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우리 시장에도 여전히 그런 용어들이 하이라이트 되겠지만 CPI죠. CPI. 네. CPI가 밤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우려할 만한 수준이 지금 이제 딱 찍힌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은 아직은. 네, 여유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관세는 물가의 영역이 아니고 성장의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장의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죠? 관세를 부과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는데 좀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네. 물가도 간밤에 헤드라인 CPI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하지만 근원 CPI는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이전보다 높아지긴 했었지만 그렇게 경거망동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다. 네, 30년물 금리 5% 터치하고 내려왔었고 10년물 금리도 4.8%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금리가 문제지 오히려 물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지 않아 즉 관세는 이러다 말 거야라고 하기에도 여러 가지 촉각을 세워야 되지만 간밤에 발표했었던 CPI만 놓고 보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주인공은 근원 CPI였다. 근원 CPI와 헤드라인 CPI가 안에 구성 항목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의 네. 차이이기 때문에 수요 단에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의 그 경기의 근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소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수요는 괜찮은데 이게 또 중간중간에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소비 꺾였나? 수요 둔화되는 건가? 네.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종전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또 CPI 데이터 딱 놓고 보니까 아직은 괜찮다. 그럼 이게 아직은 하는데 결국 이제 8월이 네. 들어서고 나면은 9월에 나오는 데이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9월 CPI를 우리가 10월에 바라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될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변수의 변수죠.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협상을 하겠다라고 네. 트럼프가 명시했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이것은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영원할 거다 아니면 영원히 불확실성이 상존할 거다에서 어쨌든 8월 1일 날 마침표와 종지부는 찍고 간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그것에 우리의 경제 주체들은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침은 있겠으나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그런 기대는 이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이 향후에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다 뭐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하나 오늘 또 CPI 그중에서 근원 CPI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분 또 모셔봐야죠. 네. 어느 분이죠 오늘은? 오늘은 네. 도은 씨 내연기관에서 부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천 개 되지 않을까요? 약 한 5만 개 있다고 합니다. 5만 개나 돼요? 네네. 오. 그러니까 부품을 나사 네. 하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엔진 하나를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네. 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러프하게 3만에서 5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자동차를 담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품들을 집대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는 분입니다. 하나증권의 기업분석실의 4차 산업팀장 송선재 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몇만 개를 커버하신다. 정말 물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제가 다 거군요. 뭐 몇만 개를 하나하나 알지는 못하고요. 네, 주요 부품들 위주로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동 부장님께서 항상 우리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을 위해서 밤새 멘트 준비를 하시는 거죠. 6시에 오자마자 30분 동안 계속 그 어떻게 소개할지만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좀 소개 말씀은 마음에 좀 흡족하십니까? 뭐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과. 네. 자, 오늘 또 우리 위원님 모시고 자동차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텐데 미국 사실 자동차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정말 사랑하는 테슬라 얘기밖에 안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뭐 GM이나 포드 뭐 이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요새 테슬라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에서 좀 달라질 것 네. 같긴 해요. 뭐 당연히 판매 대수라든가 뭐 마진이라든가 이런 소위 뭐 주식을 재무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판매도 감소를 했고 마진도 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참여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 갖고서 미국 정부에서 뭔가 규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도 좀 많이 있으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요인들을 빼고서 테슬라를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 뭐 로보택시라든가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본다라면은 또 가치는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좀 뷰가 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테슬라를 장단기 시기에 따라서 보는 게 좀 다른데 한 3, 4년 됐나요? 한때 뭐 저희 경쟁 업체에서도 하는데 토스 증권에서 네. 네. 테슬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분류를 달리하겠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뭘로 분류해요? 테슬라를 자동차냐, IT냐. 그런 논의도 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뭐 현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면은 자동차 기업이죠. 근데 자동차를 단순하게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만 본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제조업이겠지만은 사실 그 안에 구성하는 제품들의 이제 차별화 포인트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IT 제품들이거든요. 그렇죠. IT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을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분류의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자동차는 제조업이겠지만은 뭐 현대차나 기아도 똑같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테크의 영역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자동차가 아닌 테크 쪽으로 그렇죠. 투자하고 계신 거겠죠. 네, 저도 그럴 것 예, 같은데 왜냐하면 테슬라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나 다양한 것들을 볼 때 피어 그룹 그러면 우리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투자는 테크를 생각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런 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또 미국 자동차 관련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야기 더불어서 최근에 자동차 하면은 항상 키워드로 같이 붙는 게 이제 관세 얘기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또 위원님께서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하죠. 네. 자세하게 이미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어떤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4월 3일부터 이제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네. 했고요. 5월 3일부터 부품 쪽까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이걸 상호관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품목별 관세입니다. 품목별 관세. 그래서 자동차 관세는 상호관세랑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정책은 뭐 위험용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 정부가 결국은 리쇼어링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좀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작년도에 2024년도에 자동차 판매가 1,630만 대 정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는 1,00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한 146만 대가 수출되고 내수에다가 쓰이는 건 한 900만 대 초반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0만 대 정도를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출은 140만 대 정도인데 수입은 800만 대 정도가 되니까 수출과 수입에서 마이너스 한 650만 대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면 하나로 한 2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리쇼어링을 유도를 해서 미국 쪽 안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품목 중에서 굉장히 또 고가이고 그쵸. 이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끌고 오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관세에서도 네. 보였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위원님 이거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사실 내수로 926만 대가 팔리고 네. 네. 수입으로 802만 대를 수입한다. 네. 그러니까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또 중고차가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중고차 시장 굉장히 네, 크죠. 그래서 판매는 실제 926만 대지만 중고차 시장을 보면 수입에 이렇게 800만 대만큼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 근데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신차라는 게 결국은 한번 팔리고 나면은 차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생산돼서 폐차될 때까지 보통 기간인데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제 계속 주인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수입이 되고 나서 그 자동차들이 계속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물론 일부 중고차들도 수출되기는 하겠지만은 미국 내에 쌓여 있는 중고차들, 그러니까 수입산 중고차들도 굉장히 많죠. 거기에 관련된 뭐 AS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미국의 사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거의 한 2억 명 조금 될 텐데 2억 한 1,200 이렇게 거기에 한 10% 좀 넘게 새 차를 사는군요. 지금 사실 미국의 이런 리쇼어링 정책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꾸준히 해왔던 네. 정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를 건드리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공장 지으면서 네. 요 정책에 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단 궁금하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관세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도 같다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좀 처음에 초기에는 안 좋지만 결국에는 미국 공장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한데 대응은 어떨까요? 하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니, 같이 골프도 치고 뭐 그러시던데요. 네, 골프. 네, 발표도 하시고 네, 그러셨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를 이제 국적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진짜? 예, 작년도에 멕시코가 한 296만 대였고요. 한국이 154만 대입니다. 그래서 대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2위의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138만 대 정도였고요. 캐나다가 106만 대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이제 150만 대고 이게 좀 데이터가 약간 틀립니다. 미국 상무부 데이터가 154만 대인데 네. 한국의 이제 카마 데이터 기준으로 한 140만 대 초반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어쨌든 수출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150만 대가 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건 5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45만 대가 결국은 수출이 된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금액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한 4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당연히 관련해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걸 기준으로 이제 업체별로 한번 보면은 현대차가 한 60만 대 초반 정도 되고요. 네. 기아가 한 38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GM이 41만 대 정도가
되는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대기아를 많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 그쵸.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은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전체 팔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수입산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비중이 한 5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8%. 네, 그러니까 한 42%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8%는 한국이라든가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업체들도 영향을 받겠죠.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도요타라든가 혼다 같은 업체들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좀 매스 브랜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대중 완성차들 중에서 본다면은 현대기아가 폭스바겐 다음으로 수입산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에 미국 안에 지금 공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 관세의 영향에서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손실이 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이게 결국은 모든 업체가 그냥 관세가 있다라고 해서 두들겨 맞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래서 대응을 하겠죠. 네. 열심히 대응을 할 거고 정부에서도 뭐 당연히 관세 인하에 대한 협상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한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평균 가격이 24,0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25% 관세를 현재 수준에서 맞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대당 한 6,000달러 정도가 되죠. 그냥 80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대당. 차값이 그러면 만약에 80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현대기아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가. 다른 업체들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비용을 감당해야 되냐 이걸 갖다가 본다면은 완성차 수입에 대해서는 약 9조 원 정도가 관세 비용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쪽에서도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건데 네.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의 대수가 한 71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미국 현지에서. 거기에 쓰이는 부품들이 미국 현지에서 다 조달되지는 않아요. 일부에 대해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략 그 비중이 모델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갖다가 완성차가 부담할지 아니면 부품사가 부담할지 요거는 진짜 부품별로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3분의 1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뭐 협상에 따라 네. 다를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가장 이제 워스트로 봤을 때 완성차가 부담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약 대략 한 3조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완성차가 다 합니다. 부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 부품사들이 그거 다 네, 당연히 이제 되죠. 쉐어하겠죠. 네. 쉐어하겠죠. 근데 이제 총 그래서 한 12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또 이제 트럼프가 당근도 줬어요. 당근은 이제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될 때 그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15% 상당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내년 4월부터 내후년 그 3월 달까지는 10%에 대해서 면세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3.75% 그리고 2.5% 정도가 돼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은 1.5조 한 1.1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내수로 해보면은 결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0조 원 정도가 비용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현대차랑 네.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대차랑 네. 미국 내에서 가격이 다릅니까? 모델이 다릅니다. 아, 네, 똑같은 모델을 갖다가 모델이 다르구나. 네. 네. 너무 무식한 질문을 하고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이렇게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현지에 있는 테슬라도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거죠. 네, 테슬라는 미국에서 100% 생산을 해요. 그래서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입을 하겠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도로교통안전국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보면은 테슬라 모델 중에서 좀 관세에 대한 노출이 돼 있는 이런 부품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한 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6%에 대해서 25% 관세를 갖다가 부과받게 된다면은 한 뭐 판가 기준으로 한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뭐 판가를 인상하거나 아니면은 부품을 또 이제 내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좀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로 통해서 뭐 충분히 만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리쇼어링이라는 큰 이 서사 앞에 부품까지도 미국 내에서 조달해라, 생산해서 해라.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미국 인건비가 비싸다. 근데 단지 그거였습니까? 아니면 품질도 떨어졌다.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졌다면 이게 비용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너무나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가격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당연히 뭐 아주 싼 국가에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세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죠. 근데 부품이라는 것도 주요 원재료에 대한 접근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품이 뭐 기초 아주 뭐 나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상위로 가는 단위 부품 단위로 간다라면은 거기에 또 공급해주는 또 부품 회사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급망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은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서 아니면은 뭐 감가상각비나 투자비 이런 정도만 보고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에너지 관련해서 네. 우리 애널리스트 분 나오셨을 때 미국 결국에 다시 한번 내연 기관 차량 쪽으로 좀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축소를 좀 예상하십니까? 네. 아니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물론 내연기관이 확대될 수 있지만 전기차가 뭐 그렇다고 많이 꺾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작년도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캐즘이라는 네. 단어였잖아요. 근데 사실 캐즘이라는 단어는 한국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많이 이제 다가오는 단어죠. 작년도에 한국에서 워낙 뭐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완성차들이 주로 플레이하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결국은 한국, 미국, 유럽인데 네. 그 중에서 유럽과 한국이 워낙 역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른 캐즘이라는 용어가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는 작년에 캐즘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이야기는 그 중국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이 작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거의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하드 캐리를 하면서 네. 결국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이끌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올해를 맞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유럽의 주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축소를 하면서 그냥 보조금을 축소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근데 그 강화한 걸 갖다가 맞추려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계속 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과징금을 갖다가 부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도 전기차 시장이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수요단에서 발생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 규제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판매를 하는 거냐, 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데모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규제 때문에 괜찮은 거냐? 네. 아니면 정말 찐 수요가 살아나는 거냐? 그건 자동차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데이터를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 찐수요보다는 좀 밀어내기 좀 판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 5월달까지만 본다라면은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이 거의 플랫하거나 아니면 로싱글 정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5월달까지 전기차 시장은 28%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기차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현재 유럽의 상황은 규제에 따른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뭐 후퇴된다 이렇게 그냥 다 뭉뚱그려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국가별로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 국가별로 정책에 많이 좌우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구매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규제와 관련된 각종 정책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워낙 전기차로 이제 장려하는 정책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전기차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이 전체 시장을 보기보다는 지역별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이거는 미국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장 얘기하니까 미국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현기차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지 둘 다 하죠 뭐. 네.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를 공략해야 돼요? 지금 사실 뭐 중국도 공략하고 싶고 유럽은 이미 약간 중국에 뺏겼고 미국도 지금 애매해지고 있고 하잖아요. 테슬라 네, 네. 테슬라 관점이요. 테슬라는 뭐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뭐 당연히. 다 네, 네. 뭐 일단 네. 본지는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가장 판매 성과가 좋았던 지역은 중국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럽에도 이미 공장을 지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거의 3등분해서 본다라면은 거의 이 세 개 국가가 전 세계 시장의 80에서 90%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개 국가 이외에서 뭐 전기차 판매가 의미 있게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네. 남미 이런 지역도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 이제 네. 인도도 또 테슬라 판매한다 그러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아직 전기차를 실제 사보진 않아서 네. 약간의 온도차가 있겠지만 전기차가 아무래도 날씨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남미 엄청 덥잖아요. 더우면 또 이게 내려가죠. 네, 약간 에너지 효율성도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판촉이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굳이 전기차 뭐 이런 걸 떠나서 관련 인프라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받아들일 여건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뭐 그 요인들만으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 이야기했던 거랑 이게 궤를 되게 같이 해요.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이 비중도 그렇고 결국에 중국이 쓰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전기 쪽,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기존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서 시장의 판도가 전기차보다는 어쨌든 내연기관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기업에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중국 내부에서는 테슬라가 아무리 지금 공장 짓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중국 내부에는 브랜드들이 워낙에 입지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이게 공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약간 세그먼트별로 이제 시장이 조금 갈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중국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성비 자동차로서는 BYD라든가 뭐 최근에 나온 샤오미라든가 네. 이런 중국 로컬 브랜드를 갖다가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품질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슬라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런 수많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도 중국 로컬 업체들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성비 쪽에서는 중국 로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가 중국 산업을 갖다가 중국 자동차를 분석할 때 10년 전 때 봤을 때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중국 내 점유율이 30%대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60%대 이상을 갖다가 로컬 브랜드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로컬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민망해요. 이제는 그냥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주요 경쟁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최근에 작년부터 막 중국과 춤추고 네. 공장 짓고 네. 뭐 FSD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의 빛을 그럼 볼 수
없는 걸까요? 일단 모델 수도 좀 제한적인 거죠. 일단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Y 정도만 판매를 하고 있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입장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세그먼트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델 라인업도 확대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엣지가 있어야 네.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FSD 가지고만으로 네. 하기엔 지금까지 이제 워낙 많은 업체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으니까 좀 추가적인 엣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그러면 테슬라만이 기능들이 딱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러나 BYD나 테슬라나 물론 승차감이나 많이 다르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밀리다니. 테슬라가? 네. 이게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다니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내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전기차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보조금도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이분이 선거할 때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그린 스캠이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그거 관련해 갖고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기차에 부정적인 정책을 갖다가 내놓고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갖다가 9월 달까지만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5월 달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일수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5월 달 누적으로 본다면은 5%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가 30%, 20%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미국은 5%밖에 성장을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기반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근저에 대한 이 트럼프 생각을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전기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기차 아니면 내연기관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줄이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나중에 이 트럼프의 부채 상각이 큰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과감하게 보조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 싫어해가지고 요새는 모르겠네요. 아, 네. 보조금을 일론 머스크는 필요 없다. 보조금 오히려 안 주면은 우리 차 더 선택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기차만 보고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자율주행 그 뒤를 넘어선 다양한 테크를 보면서 테슬라를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번외로 두고 자동차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전기차는 둔화되는데 또 여기서 계속해서 틈새 시장으로 하이브리드 쪽이 엄청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엄청 만족스럽죠. 엄청 만족스러워요. 저는 다음 차도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근데 또 플러그인 말고 그냥 네. 자동 충전되는 게 더 좋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 차가 또 그게 맞아요. 되고 해외 차는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사랑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이브리드가 작년도만 보더라도 글로벌에서 22%가 증가를 했고요. 침투율도 벌써 1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신차 판매에서 한 10% 이상이 하이브리드를 이고요. 올해 5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글로벌에서 한 19% 정도가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도 1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모든 국가에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한국도 올해 5월 달까지 하이브리드 판매가 20%가 늘었고요. 네. 유럽도 18%가 늘었습니다. 미국은 56%가 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이제 내연기관 차 대비해서는 조금 비싸죠. 네.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할인 혜택 이런 것도 누릴 수 있고 어쨌든 연비가 훌륭하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 거의 네. 2배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 전기차보다는 싸고 네. 그다음에
일단 친환경적이죠. 내연기관보다는 물론 전기차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편리합니다. 일단 뭐 당연히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충전소를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주행 거리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할 수밖에 없고요. 네. 가격대도 당연히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어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으니까 사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들 워낙 모델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반응이 좋으니까 모델도 다양화되고. 네, 선순환이죠. 근데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들의 그 불안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불안감보다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전기차는 불안하잖아요. 사고 날 불안 플러스 기름이 떨어질 멈출 불안. 네, 배터리. 네, 그러니까 내 앞에 편의점처럼 전기차 충전소가 있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를 탄다. 뭐 이런 분들 주변에 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이거에 대한 또 반격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대응 전략은 뭡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대응 전략은 일단 모델을 갖다가 다양한 모델을 내놓는 거죠. 다양한데 지금 어떤 뭐 SUV랑 승용차 말고 네. 그러니까 뭐 모델을 갖다가 이제 세그먼트를 다양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가 EV5, EV6, EV9 모델 내놨고 EV4, 그 다음에 이제 EV3,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EV2까지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EV 라인업을 갖다가 촘촘하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뭐 당연히 뭐 주행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겠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사실 사고가 좀 났었어요. 근데 자동차요? 예, 좀 심하게 박았는데 자동차 안에서 이게 에어백이 터지면 연기가 나는 거 처음 경험했어요. 에어백이 처음 터졌으니까.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박았어요? 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차가 많이 망가지고. 근데 저는 그 연기가 나니까 또 이제 하이브리드라서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공포에 막 휩싸여가지고. 근데 다행인데 문을 열어서 바로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런 사고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좀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배터리가 이제 완전하게 디벨롭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위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의 전기차 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뭔가 미국의 전기차 관련한 기업에 대한 투자, 물론 우리 뭐 GM이나 뭐 이런 완성차 투자는 잘 안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또 국내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당연히 전기차라는 하드웨어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테슬라도 판매라든가 이런 게 작년부터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는 많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투자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전기차 하드웨어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럼 중국 전기차 업체를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보는 테슬라를 갖다가 보고 뭐 이런 거는 하드웨어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전기차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라면은 결국은 자율주행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있을 거고 그 수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과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투자에 대한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해답은 자율주행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자율주행에 열심히인 거군요. 네. 과연 그러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수준의 기술 가지고서는 저도 100% 완벽하게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공개되어 있는 기술적인 게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도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글로벌 관점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테슬라 그리고
웨이모 같은 이제 업체들이 당연히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미국 쪽 관점에서 서방 세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개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기업과 테슬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물론 열심히 자율주행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중국 내부에서는 테슬라 차량보다는 어쨌든 중국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압도적일 거고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뭐 미국은 당연히 중국 차가 거의 길을 못 펼 것 같은데 또 유럽 시장에서는 얘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유럽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유럽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뭔가 없어요. 생각나는 데이터가. 업체 있으세요? 네, 없어요. 저도 별로 네. 없습니다. 결국은 뭐 한다라고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지만은 네. 제대로 나온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된다면은 이제 휴대폰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도 휴대폰 같은 경우를 갖다가 보면은 과거에 각 이제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OS를 갖다가 다 자체 개발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네.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고 결국은 현재 남은 OS 같은 경우는 크게 본다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된다면 만약에 자율주행이 이제 필수적으로 자동차에 쓰이게 되는 그 시대가 온다라면은 결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가 외부에서 차용해서. 예, 구입을 해서 채택을 하는 방법이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자율주행이 이게 신흥시장국처럼 계획도시는 도로가 반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1000년 된, 100년 된 그 꼬불꼬불한 이탈리아 그 완전 도로 좁고. 그게 자율주행이 가능할까? 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는 자율주행은 인도에서 통하면은 다 통한다라고. 인도. 네. 길이 없으니까. 인도 같은 경우가 혹시 인도 이제 그 도심 이쁘잖아.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 뭐 10차선 뭐 그 회전로 뭐 이렇게 차선으로요? 원형으로 된 그럼 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요? 1차선에서 네. 저 10차선으로 빠져나가요? 아니 10차선이 아니라 네. 그 10군데 방향으로 도는 회전 교차로 이런 데 있잖아요. 10군데로 빠져나가게 되는군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한 진입로가 뭐 세 10개 군데, 네 되고, 군데인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걸어다니고. 건너다니고 예. 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짜 거를 진짜. 갖다가 다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자율주행은 완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인도에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뭔가 또 인도 쪽에서 일을 좀 내려고 하나?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거고요. 너무 기대 큰 일단 건가요?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커나가는 시장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자동차 보급률도 낮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시장으로서 먹거리는 결국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차로 보다는 이제 그룹 탑재한 좀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맞고요. 미국에 이렇게 퇴화된 전기차 정책 가운데 중국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에너지에 관련한 이야기 했을 때도 다들 이해하셨을 텐데 그게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도 아주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또 비용 피해를? 발생이나 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가 그렇게 안 갔던 것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사실 네. 주주환원이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지코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의 송선재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엔트러프러너십 소개를 할 때 마치 이게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니까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우리 사람들만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이제 좀 고연령에서 또 이거 김프로님 들으시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입으로도? 고 연령에서 도전을 하셔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 김프로님. 요런 우리 김프로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내가 50대가 돼도 네. 새롭게 은퇴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다 있고 또 김프로님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 지금 뭔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도 한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앙트러프러너십과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들도 새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